오늘 뉴스인에서는 2015년 올해 전국을 결산하겠습니다. 세 분 초대했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 뉴스인이 사람 인자를 쓰고요. 그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2015년 전국을 올해에 가장 주목받은, 각광받은 그 정치인이 누구였는지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올해 전국을 결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만흠 원장님께서는 올해 정치인을 선정하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배경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일단 뭐 가장 최근에는 안철수 의원을 들 수 있겠고요. 네. 또 양당 대표 들 수 있겠습니다. 여당 의원은 과연 당청 관계를 비롯해서 제 역할을 해왔나 볼 수 있겠고, 지금 제 편 거의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문재인 대표 리더십 문제도 꼽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대표급은 아니었지만 과거에 원내 대표를 했다가 이른바 배신의 정치 파동에서 그만두면서 드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강한 메시지를 남겼던 유승민 전 원내 대표도 들 수 있겠다. 네. 또 여기 당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예. 또 한물 추가한다면은 예. 정의화 국회의장도 들 수 있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네. 안철수, 김무성, 문재인, 유승민 4명에다가 더하자면 정의화 국회의장을 꼽겠다. 이동우 국장님께서. 저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죠. 한국 정치라는 게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5분에 의해서 사실 지금까지 정치가 이어져 왔고, 최근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지금 탈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가장 그 정치권의 화두고, 내년 초에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을 규합해낼 것인지, 그 부분이 이제 내년 정치권의 이제 최대 화두가 될 텐데요. 예. 아무래도 그 5분한테 가장 큰 그 스포트라이트가 가지 않겠나 순서를 싶습니다. 매기자면? 순서를 매기자면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안철수, 문재인, 그리고 유승민, 김무성, 정의화 이런 수를 정하겠습니다. 예. 이상해 대표님. 예, 저도 사람에 대한 어떤 선정은 다르지 않고요. 결국 여당 내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올랐던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를 둘러싼. 근데 그게 사실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어떤 거치 문제로 그 결론이 났습니다만, 그 본질적으로는 새누리당 내에서 어떤 혁신이나 새로운 정책 노선, 가치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내 안팎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었고요. 그리고 결국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안철수 신당으로 갈라서면서 야권의 어떤 새로운 재편의 어떤 그 판을 만들고 있는 두 그 정치인을 아마 가장 주목할 만한 정치인을 꼽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아까 김만흠 원장님은 4 더하기 1, 4 플러스 1에서 정의화 의장 꼽으셨는데 한 명을 더 꼽으라면 누굴 꼽겠습니까? 저는 정치인은 아닙니다만 결국 계속해서 어떤 차기 대권의 어떤 그 선상에서 그 주목받고 있는 이제 반기문 총장을 꼽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반기문 총장 얘기도 사실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아마 반기문 총장 관련해서 상당한 아마 그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 내년 말에 이제 반기문 총장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2017년 대선을 놓고서 아마 반기문 총장이 상당히 많이 아마 회자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꿔서 이제 선관위 어떤 정당들이 등록되어 있는가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창준이 차원에서 그 친반연대가 예. 등록을 신청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 친반은 반기문을 얘기하는 건데요. 친반연대. 며칠 전 뉴욕 간담회가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네. 이건 좀 내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분이 꼽으신 올해 정치인들 중에서 최근에 제일 뜨거운 안철수 의원 얘기부터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먼저 영상으로 좀 보시죠. 안철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네. 머리 모양도 좀 바꿨다고 하고요. 강철수의 길을 간다는데 제일 오랫동안 관찰하신 분은 아마 김 원장님이실 것 같은데 좀 진짜 달라진 것 같습니까? 다 비슷하게 관찰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외모가 직접적으로 바뀌었죠. 네. 전에 이제 정치 현장에 있기 전에는 거의 여기 한쪽으로 반쯤 가릴 정도 내려왔다고 살짝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깻잎 머리라고 제가 이제 그랬었는데 예. 이번에는 상당히 짧게 자르고 이제 모양도 바뀌어서 또 강한 모습,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예. 강철수라고 했던 것은 예전에 이제 중요한 국면마다 뭔가 본인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특히 이제
당내 혁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문재인 대표나 그쪽 진영에서 답을 줬을 때 다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또 마지막에 본인이 탈당 이전에 혁신 전대 요구하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제안이라든가 요구하지 않겠다 하고 나서 답변이 없어가지고 바로 6일 날 탈당 선언을 했었죠. 13일 날 또 이어지고 그다음에 계속 21일 등등 과정이 있었는데 이후에 대응 과정은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사실상 2013년 4.24 재보선을 통해서 원내에 진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본인으로서도 지난 2년 반 3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무슨 역할을 했었는가? 왜 다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인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걸로 보자면 저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표하고 혁신을 둘러싼 갈등에서 아마 강하게 부딪히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든지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은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봤었는데 강하게 충돌하면서 신당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그동안에 워낙 명석하고 공부도 잘한 분이고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학습 경험을 통해서 학습 능력이 빨라서 정치에 빨리 적응을 하고 있는 쪽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자꾸 철수한다고 하니까 반작용으로 막 세게 가는 그런 쪽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우선 정치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제 습득한 노하우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뭐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간철수란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계속 간만 본다는 그런 어떤 별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불명예죠. 근데 이번에는 아주 강철수라고 하면서 아주 좀 상당히 좀 결기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여튼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대선 후보로서의 여론조사가 아주 지금 급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 뭐 김무성, 안철수 이런 순서긴 합니다만 이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서로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확실하게 어떤 본인의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그 새로운 그 새 정치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이번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겠죠. 이제 그 결국은 이제 내년 이제 총선에서 어느 정도 그 세력을 규합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관문이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새정치연합 내에 있을 때는 이제 이름 바꿨죠.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을 때는 본인에게 미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어떤 친노나 아니면 그 486 세력의 어떤 그 네트워크나 그 결집력을 봤을 때 본인이 그 어떤 그 장애물을 돌파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상희 대표님 보시기에는 최근 그 탈당하고 하는 그 최근의 국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정치력, 정치 행보 잘하고 있는 거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동안 사실 이제 안철수 의원의 정치를 이렇게 일반인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제일 그 많이 이렇게 생각되는 단어가 답답함 혹은 모호함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최초의 그 안풍이 불 때는 가장 그 어떤 신선한 새로운 정치인의 부상 뭐 이런 것을 굉장히 기대감을 표출했었지만 그 위에 점차 이게 그 좀 이렇게 낮아지고 가라앉은 배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 이제 탈당을 하면서 사실 이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치 현실을 경험하면서 안철수 의원으로서도 머릿속에 어떤 구상이나 어떤 정치적인 수사만 가지고 현실 정치를 해나가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 그런 어떤 의지와 그 구상들이 결국 이제 탈당에 면에서 가장 잘 나타난 게 뭐 기존의 이제 여야 정당들을 이렇게 각을 세우는 말을 했죠. 이렇게 수구 보수와 낡은 진보를 규정하면서 새로운 정책 각을 이제 들이밀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그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구상이 쓴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그러나 결국 강한 강철수라는 것들은 어떤 말의 강도나 뭐 세기만 갖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그게 실천이 되려면 그 의지를 어떻게 앞으로 이제 신당 창당 과정에서 구체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정치력을 발휘하고 제대로 정말 야당의 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 원장님은? 저는 이제 시험 무대에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당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소통, 공감, 연대 이런 걸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정치 현장에 들어왔을 때 대선 후보로 예비 후보로 뛸 무렵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의 기대하고 다르게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청춘 콘서트를 통해서 청춘들과의 교감이 굉장히 좋다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았는데 막상 정치 현장에 들어와서 자기 세력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는데 본인이 이제 정치는 소통, 공감, 연대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스스로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 같습니다. 아까 강철수 관련해서는 아마 과거에 그런 기억이 날 겁니다. 2011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양보하고 나서
본인이 정치 현장에 다시 뭐 참여하겠다 말겠다 얘기를 별로 하지 않은 상태로 콘서트를 돌았어요. 기자들이 이런저런 말해서 혹시 이 사람이 정치하려는 의도를 내는 거 아닌가 막 의도적인 해석까지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후에도 계속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직접적으로 본인이 표현한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당의 전망 관련해서는 사실상 본인이 과거에 안철수의 생각 당시에 발표해가지고 했을 때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자라고 했던 그 시기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거나 아니면 이분법으로 나눠진 양극화된 정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세라든가 제도라든가 뭔가 좀 추가적인 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컨대 민생정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모두 민생정치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민생정치로 안 되고 정치 세력 간의 싸움만 더 중심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단계까지 조금 진단이 나와야만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야만이 그 주장도 좀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뭐 수구보수 낡은 진보 비판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명확하진 않다. 뭐를 지향하는지. 예컨대 지금 현안인 국회 쟁점 법안들이라든가 뭐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여기에 대해서 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느냐라는 것이 새누리당이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소통, 뭐 친화력, 공감 이런 것은 좀 사실 정치인이 좀 타고나는 부분도 있는 건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은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글쎄요. 이제 기본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좀 내성적인 스타일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답답하고 좀 애매모호한 이제 그런 정치를 해오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계속 지지율도 떨어지고 세력 기업도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환골탈태를 한 거죠. 아,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뭐 정치인으로서 미래도 없고 다음 총선에서도 존재감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번에 그 문한박 연대를 거부하고 네. 이제 탈당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력을 구축을 한 건데 네. 결국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을 규합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호남 향후회라든지 호남의 정서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친노라든지 반 문재인 쪽으로 지금 결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분위기를 여하히 이제 끌어오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겠고요.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는 상당히 지금 안철수 그 의원에게는 좀 비교적 호감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또 권노갑 전 의원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동교동계의 어떤 지지도 예.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단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야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뭐 동교동계라든지 이쪽에 어떤 그 우군으로 끌어들였을 때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느 정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내년 초에 그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어떤 세력을 구축을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돌풍을 일으킬 어떤 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 과정에서 이것도 하나의 예.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여기 길게 하면 뒤에 분들 얘기를 알겠습니다. 못해서요. 짧게 좀 얘기하려고요. 그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서 제1야당의 주도권 싸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지만 그 전에요. 현재 이미 먼저 신당을 만들겠다고 나가는 사람들과의 이 통합 관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워낙 지금 안철수 의원이 압도적으로 끌어가 버리니까 원래 신당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미미하게 돼 있지만은 네네. 지역 기반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사람 이쪽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향후의 변수가 될 예. 겁니다. 천정배, 박주선, 네. 박준영. 단적인 예로 그 호남 향후의 분들이 예. 천정배 신당으로 좀 입당을 아, 하겠다는 그렇습니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 결국은 이제 그 천정배 신당과의 어떤 어떻게 그 연대를 풀어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요. 거기도 포인트가 만만치 않은 거. 예. 권은희 의원도 같다고 그렇습니다. 하고요. 예. 자, 두 번째 인물 그래서 뭐 연결돼 있는 인물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 거취는 제가 정합니다. 결단도 저의 몫입니다. 더 이상 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표한테는 지금의 국면이 위기 쪽에 가깝습니까? 기회 쪽에 가깝습니까? 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일단 표면적으로 뭐 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결국 그 여러 가지 당내 안팎의 분열 흐름에서 그 결국 선택을 이제 했죠. 이제 뭐 지난번에 뭐 작지만 단단해지는 것도 괜찮다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거치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의 어떤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 현재 어떤 혁신을 주도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이끌고 가서
이대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어떤 의지를 강하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게 지금 당 안에 원심력을 이제 크게 만들면서 그게 얼만큼의 어떤 균열로 올 것인지가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상황에서는 그 혁신을 주장하면서 계속 해온 어떤 당 운영 문제가 이제 당의 어떤 와해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과연 이제 뭐 선명한 어떤 새로운 야당이라는 이미지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야당이 그런 어떤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표 2015년 2월에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침이 심했던 한 해였습니다. 당대표가 올해 초에 됐었고 9월에 재신임 투표 얘기가 나왔었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흔들리는 문안박연대 제안했다 거부당했고 그러다가 지금 탈당 사태를 맞고 있는 김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 대표 2015년. 예, 말씀하신 대로 28전대에서 당대표가 된 직후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이 가장 좋았습니다. 아마 그때는 압도적으로 차기 대권 주자의 선두를 달리게 됐고요. 당 지지도도 조사에 따라서는 30%가 가끔 나오기도 할 정도로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독이 되지 않았었나. 박지원 당시 당 대표 후보와의 경쟁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본인이 취약한 점을 알고 개파의 기억자도 나오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각오를 다졌었는데 뭐 대권 거의 상당히 앞선 독주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당 지지도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저는 최근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조기에 일찍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미루고 하다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장점은 보여주지 못하고 현재 무엇에 토대를 두고 당을 유지하고 있느냐. 제1야당의 기득권하고 분열되면 망한다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 가지고 지금 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문재인 대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표의 장점은 정치적인 정세에 대한 판단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한 장점보다는 사람 좋은 거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독하게 싸우게 되면서 그 장점마저 사라져가지고 과연 지금 당대표로서 어떤 것이 지금 과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지 기반에 있어서도 지난번 4.29 보선에서 보여줬다시피 본인이 지지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동교단계를 포함한 은퇴한 분들을 끌어와야만이 본인이 지지를 구축할 정도이기 때문에 과연 당대표로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이번도 이런 문제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표로서는 지금 뭐 상당한 위기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분명히 제가 다음 대선에 도전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당이 이렇게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내년 초까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안철수 신당이 아마 거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은 거의 확실해 보이거든요.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렇게 되면은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분열이 되는 거거든요. 선거에서는 이 구도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18대 총선에 그때 민주당이 얻었던 게 81석이거든요. 현재 야권에서 지금 100석 이상 얻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과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합쳐서 이제 그런 이제 비관적 전망이 지금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문재인 대표에게 차기 대권의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더불어민주당을 추스려서 현재 아마 가장 큰 목표는 아마 다음 총선에서 안철수 신당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게 더 아마 가장 큰 목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안철수 신당에게도 만약 의석수에서 지진다면 그거는 뭐 사실상 더불어민주당한테는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관건은 얼마나 더 아주 참신한 인사들을 영입하느냐. 그래서 서로 아마 안철수 신당과 참신한 인사들을 영입하는 그런 경쟁이 아마 치열하게 전개될 텐데요. 예를 들면 정운찬 전 총리라든지 장하성 고려대 교수 이런 분들 지금 서로 양쪽에서 다 영입하려고 지금 서로 아주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떤 인사들을 얼마나 좀 아주 참신한 인물들을 많이 영입하느냐. 그것이 아마 가장 큰 과제가 될 겁니다. 예. 최근에 야권 이슈가 아무래도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야권 두 지도자들 얘기를 좀 더 길게 했고요. 여권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네. 하실 말씀 더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듣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보시죠. 저희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습니다. 네. 제 뒤에는 지금 김무성 대표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유승민 의원은
올해가 얻은 게 더 많은 해입니까? 아니면 지금 잃은 게 더 많은 위기의 해입니까? 그거부터 좀 이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뭐 상당한 시련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얻은 게 많은 해가 아닐까 저는 얻은 게 그렇게 많다. 예, 판단이 되는데요. 결국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어떤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진 그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그 처음에 이제 연초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걸 보이는데요. 그 전에도 물론 몇 차례 있었지만 결국 이 새누리당 보수의 어떤 새로운 길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이미 엄명한 상태에서 원내대표직에 선출이 됐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국민연금법하고 국회법 문제랑 이렇게 엮이면서 원내대표 사퇴를 하게 됐는데, 그러나 결국 이제 이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라는 존재는 좀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의원직을 더 앞으로 다음 총선에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지만, 더 크게 확장해서 본다면 결국 이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결국 보수 새누리당도 어쨌든 어떤 변화에 대한 요구들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제 내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을 본다든지 또는 정치적으로 안철수 신당이 추구하는 또 중도 개혁 노선 이런 것들과 어떤 중첩성을 이제 해결하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가지고서 그 정치적인 어떤 경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아마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기했던 이런 이슈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고, 그것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는 어떤 기회이자 새로운 어떤 길을 열어준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런데 당장 지금 친박계의 기세를 봐서는 내년에 공천을 안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당장 뭐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대단히 위태롭죠. 현재 그 유승민 의원 지역구가 대구 동울입니다. 예. 거기에 지금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이재만 전 동구청장인데요. 예. 그래서 동구청장을 2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아주 기반이 탄탄하고,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말하는 진실한 사람이다 라면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 이런 구호를 지금 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둘이 아주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 친박계가 아마 전폭적으로 아마 이재만 전 동구청장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보면 뭐 출판 기념회 할 때 보면 친박계가 뭐 다수 와서 그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명분에 있어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앞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라는 건 또 현실이거든요. 또 유승민 의원 지역구가 대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구 동울이라는 지역구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할 때 그 비례대표였던 그 당시 그 유승민 비례대표를 지역구 대구 동울을 주어가지고 거기서 3선을 했던 거거든요. 그랬던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국무회의에서 아주 일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내년 총선이 상당히 험로가 예상된다. 이렇게 네. 보십니다. 김만호 원장님. 네, 일단 공천은 당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건 좀 별개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새누리당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사전에 뭔가 좀 개입할 여지가 많은 것처럼 돼 있죠. 지난번에 상향식 이야기할 때는 아주 기본적인 요건만 거르는 이제 장치로서의 공천관리위원회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이런저런 뭐 단수공천이니 우선 추천이니 뭐 여기에다가 전략적인 재배치 얘기가 나오면서 공천관리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비중이 커지는데, 그렇다고 그걸 작용해가지고 사전 공천에서 제거할 수 있을까? 별개의 문제 같고요. 저는 뭐 갈 걸로 보이는데, 대신 대구에서는 두 가지가 어떻게 충돌할 거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뒷받침하려는 그런 생각하고, 또 하나 거기에 밀려가지고 유력한 정치인을 퇴출시켜버린다. 그건 또 대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두 개 비슷한 것 같으면서 상충된 것이 어느 쪽으로 나갈까라는 거 봐지고요. 현재까지는 올해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 그동안까지는 본인이 경제 쪽의 정책 전문가, 또 본인이 상임위 활동하면서 국방 관련 전문가 좀밖에 아니었었는데, 정치적인 리더로서 이번엔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이동욱 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 총선에서 다시 일어선다면 다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수준으로 재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2015년이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집권 여당의 대표 김무성 대표 마지막으로 2015년 결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보시죠. 김무성 대표는 영상이 아직 저희가 준비하다가 뒤에가 지금 고정된 모습이 지금 지켜보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너무 저희 제작팀이 지금 홀대하는 게 아닌가 싶은. 죄송합니다. 하여간 영상이 아직 저희가 준비하려다 못했습니다. 아니면 당 대표 겁니까? 당 대표 얘기입니다. 예. 당 대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말도 잘못했습니다. 김무성 어록이 대신 있는데요. 연탄색이랑 얼굴색이랑 똑같네요. 이건 좀 안 좋은 얘기였고요. 전국이 강남
수준 높으면 선거 필요 없다. 이것도 좀 설화를 일으켰던 거고, 딸 자식 가진 부모는 연애하는 법도 가르쳐야 된다. 이것도 김 대표한테 좀 아픈 얘기였고요. 사이 파동이 있으면서. 이제 좀 안 좋은 것들을 주로 뽑았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이제 김무성 대표는 그 상당히 좀 소탈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좀 일종의 무슨 마초 기질이랄까요? 막 보스 기질 이런 게 좀 있는 그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한테도 이제 좀 친근감을 과시한다 해서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설화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 이런 뭐 각종 어록들이 다 지금 주로 이제 설화 중심으로 이제 좀 나온 건데요. 이제 본인은 이제 그것이 이제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어떤 그런 그 멘트를 통해서 이 그 정치인 김무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으로 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전체적으로 조금 그 올해 초에 비해서 당대표가 힘이 좀 빠져가는 것이 아니냐. 친박계들하고 부딪히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표님은? 뭐 사실 최근에 그 발표된 여론조사 자체가 이제 그 집권 여당 다수당 대표의 위상을 좀 잘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 새누리당이 뭐 한 40% 이상의 지지를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철수 신당을 대입했을 때 조금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대선 주자,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뭐 실제로 뭐 한 20%를 넘지 못하고 그 이제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강력한 집권 여당 다수당 대표이자 차기 대권 후보로 이렇게 올라 있는 상황에서 그 결국 김무성이라는 어떤 개인 브랜드, 개인적 정치적 자산이 그만큼 약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것도 실제 당 내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세력 관계에서나 일을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조금 그 약점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이제 이런 어떤 그동안 이제 뭐 개인적인 설화 말고도 정치적인 약속들, 뭐 국민공천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조금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결국 김무성 대표가 그래도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상황, 뭐 당청 간에, 뭐 당정 간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균열, 친박과 또 비박 사이 균열 문제들을 그래도 잘 봉합하면서 당을 좀 잘 이끌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또 한쪽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게 될 텐데 결국 총선까지 갔을 때 만약에 지금 뭐 예상대로 여당이 좀 승리를 한다면 야권 분열 요소 때문에 큰 승리를 거둔다면 사실 김무성 대표로서는 외형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죠. 뭐 거대 여당의 당 대표로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거 자체가 큰 자산이 될 텐데 결국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자산, 개인의 콘텐츠 이런 것들을 무엇을 가지고 그 이후를 이제 이끌어갈 것인가 이 부분은 아마 김무성 대표한테 숙제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만우 원장님. 네, 김무성 대표가 2014년 10월에 이른바 상하이 견 발언 파동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죠. 그때부터 문제를 한번 던졌다가 뒤로 빠지고 계속 그런 식이어서 언제 본인의 목소리를 낼까 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아예 그 본인의 독자적인 목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청와대에 가장 충실한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었는데 저는 이게 그동안 이제 이런 상황을 김무성 대표 스타일을 두고 주로 이제 향후 김무성 대표의 대권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쪽만 되게 분석했었는데요. 저는 김무성 대표 이런 행보가 집권 여당의 역할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집권 여당의 독자적인 역할이 없다 보니까 국회에서 뭔가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영역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야당을 향해서도 아니고 국회의장을 향해서 직접 발언하게끔 만든 그런 분위기 만드는데 책임은 저는 김무성 대표에 있다라고 보고요. 대신 김무성 대표는 속으로는 이런저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번 총선만 지나고 나면은 청와대로부터 상대적으로 본인이 자유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2015년 후반기 때 국회 역할이 독자적으로 없어져 버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를 향해서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게 만드는 배경에는 당대표를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의 자율적인 역할을 만들지 못했던 이 책임은 지적돼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5년 올해 전국을 4명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을 통해서 결산해봤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